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55달러. 자,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자, 26,000달러의 의미는 바로 이륙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슝 나를 수 있는 이륙을 의미하지 않을까. 자, 이륙을 기대합시다. 26,000달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이륙하는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태민 작가의 저서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정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제 유로 달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유로 달러 자본이 국경을 뛰어넘는다. 거대한 자금 통로가 된 유로 달러. 유로 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로면 유로고 달러면 달러지 왜 유로 달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한 부자,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미묘한 진실을 내포한다 라고 하는데, 이 유로 달러는 뭐냐면 국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돈 뭉치를 말합니다. 유로를 얘기하지도 않고 달러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명동 사채시장,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해하기 쉬운 거죠. 자, 유로 달러가 무엇이냐, 언제 생겨났느냐. 이게 1980년대에 생겨난 건데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머니를 유로 달러로 하고, EU 통화인 유로와는 무관한 겁니다. 역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역의 금융. 처음에는 소련과 중국이 수출로 얻은 달러를 미국이 동결하지 못하게 보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가 미국 내에 존재할 때는 미국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그런 역의 금융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런던에 소재한 곳인데요. 여기를 시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티 오브 런던에 소재한 은행들에는 미국도 영국도 아닌 나라 정부와 기업과 개인의 달러 예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런던에 소재하는데 역의 금융이 거기서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이죠. 미국의 통제 밖에서 덩치를 키운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유로 달러는 미국의 규제가 키웠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경쟁을 하지 않아야 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규제는 단기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 따라서 막대한 유휴 자금이 있을 때 하루나 며칠만 은행에 넣어두면 적지 않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는 없었지만 런던이라면 얘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미국 은행들의 평균 예금 이자율은 3%, 3.5%,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5%, 5.6%. 그러나 유로 달러의 예금 이자율은 4.1%. 1960년대부터 1980년대로 봐야겠네요. 제가 1980년대로 말씀드린 거 수정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출발했던 겁니다. 미국의 통제 밖에서 덩치를 키우게 된 겁니다. 이 유로 달러가요. 미국이 규제는 단기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는데, 유로 달러의 예금 이자율은 미국 은행보다 1%포인트나 높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자금을 맡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많았고, 여기서 대출도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요. 자, 유로 달러 시장에 이제 미국을 개입시킨 멕시코의 국가 부도,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자,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기업의 회계장부 보고 상환 능력 평가하고 자기 자본 자산 부채 상태를 확인하죠. 근데 국가에 돈을 빌려줄 때는 기업에 적용하던 기준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도 이 자금을 빌려다 썼는데 나라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생산물의 일부를 오랫동안 상환하는 식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시티그룹을 이끌었던
월터 리스터는 국가는 부도를 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국가에는 대출을 해주어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기업에 대출해 줄 때처럼 대차 대조표를 분석하는 번거로움도 없다라고 했죠. 그 시티그룹은 국제대출 부분에서 미국 은행 가운데 선두를 달리면서 시장이 알아서 잘할 것이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대출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는 또 산유국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1982년도 실질 이자율이 11%로 급등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보유의 영토와 자원과 총 자산을 감안했을 때 국가에다가는 국가의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상환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에 많은 자금을 빌려줬는데 멕시코가 진 빚이 무려 600억 달러라고 하죠. 그 당시 국민 총생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2년도 실질 이자율이 11%로 급등을 하면서 멕시코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유로달러가 활성화되면서 그 자금을 쓰고자 하는 기업도 많았고 나라도 많았는데 멕시코가 이 자금을 쓰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유로달러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서 멕시코라는 한 나라의 국가 부도까지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과 결부지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를 냈단 말이죠. 멕시코가 부도를 냈어요. 당시에 나라가 부도를 낼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예측을 벗어난 거죠. 장기적으로 자원을 통해서 상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가 부도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멕시코의 국가 부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서 은행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개념이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국가가 미국이라면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의 채무가 많은 나라가 바로 그 미국이라면 큰 일이 벌어지겠죠. 자, 미국의 현재 부채가 얼마냐면 31조 달러입니다. 31조 달러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인터레스트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자 비용이 지금 1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자, 이자 비용은 이자로 내는 비용이죠. 이자로 내는 비용. 이 프레드 이코노믹 데이터를 보게 되면 Federal 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s Interest Payment 이렇게 해서 프레드의 사이트에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나타내고 있는데 또 10년 국채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죠. 근데 이자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완만하게 이자 비용이 늘어났는데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자 비용이 지금 미국 정부의 수입에 무려 20%로 갑니다. 2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내야 될 이자 비용이 1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조 달러죠. 앞으로 10년 동안 그 이자 비용이 10배 이상이 될 거로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굉장히 위험하죠. 국가 부도의 위기 상태입니다.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죠. 그 내용의 뉴스들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그 국가 부도 위기가 바로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무려 5,100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지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계속했죠. 금리 인상 시기 면서 동시에 뭐예요 지금?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돈을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적 완화를 해야죠. 금리 인상 시기에 양적 완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양적 완화예요. 혹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되려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처럼 보여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잡힐 만한 여건이 또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 앞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할 만할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힐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러시아가 수출항구 오데사를 공격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수출항구 오데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 밀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거 한 번으로 그칠까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을까요? 미국이 강한 무기를 다 지원해서 러시아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무기를 조금씩 지원할까요? 어떨 때는 드론을 지원하고 어떨 때는 탱크를 지원하고 어떨 때는 전투기를 지원하겠다 하고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F-16 전투기가 실질적으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올해는 아마 힘들 겁니다. F-16 전투기, 그 첨단 전투기, 그렇게 비싼 전투기를 조종할 만한 조종사의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F-16 전투기를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가 없죠. 아마 내년을 염두하겠죠. 그렇다면 현재 8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속성이 뭘까요? 이 전쟁의 장기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 부채,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장기화를 염두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부채를 해결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채를 해결했는지. 큰 전쟁이었습니다. 국지전을 통해서 많은 부채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달러를 활용하고 또 무기를 활용하죠. 미국이 역사적으로 했던 그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가는 방향,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무기 수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아프리카의 내전을 부추기고 그 내전이 확산이 되면은 아프리카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내전은 니제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상황 하에서 변동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최근에 연합의 움직임 보여주죠. 그리고 북중러의 연합이 보여집니다. 신냉전 체제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은행은 안전할까요?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은 안전할까요? 그 예금을 쓸 수가 있을까요? 과연
금은 또 쓸 수가 있을까요? 자, 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폴란드 국경에 갔던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금을 많이 뺏겼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금은 이동할 때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금을 쥐고 있어도 그걸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동이 간편하고 또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고 또 직업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명심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